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의 장사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새롭게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으로는 이제 전기기능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왼쪽에 보이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기기능장 우선은 첫 번째, 취득을 했을 때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공사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술인협회에서 감리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원, 이렇게 해서 전기기능장을 취득했을 때 총 3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등급을 내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공사 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기준입니다. 특급은 기술사분 또는 기능장분, 이렇게 바로 특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급은 기사 취득 후 5년, 산기는 8년, 기능사는 11년, 이렇게 있으면 고급이 나오고요. 중급도 있고 초급도 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요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원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리원입니다. 특급 감리원은 기술사분만 특급입니다. 예전에는 기능장분도 특급을 줬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기술사분만 특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급 감리원은 기능장 취득 후 2년, 기사 5년, 산기 8년입니다. 그리고 중급은 기능장 취득 즉시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2년, 산기 5년, 기능사 10년입니다. 초급 감리원 같은 경우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하면 바로 초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력 또는 경력으로도 초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증이 없으면 중급이나 고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은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전기기능장을 준비를 했었던 건데 전기 수용 설비, 그러니까 수전 설비 및 그 다음에 비상 발전기에 대한 용량입니다. 이것 이외에 이제 그 배전 용량 그리고 발전 용량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경력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안전관리 요 부분만 수변전 설비에 대한 부분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모든 전기 설비는 기술사분, 그 다음에 기사 또는 기능장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그리고 10만 볼트 미만의 전기 설비는 기술사, 그 다음에 기사, 기능장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그리고 전기산업기사는 실무 경력 4년. 요 등급을 우리가 흔히들 무제한이라고 말씀들을 보통 많이 하시죠. 그리고 10만 볼트 미만의 2000kW 미만은 기술사, 그 다음에 기사, 기능장 실무 경력 1년 이상, 그리고 산기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면 2000kW 미만을 안전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 이상 취득을 하시면 바로 그냥 1500kW 미만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무제한이 되고 나면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기능장 준비하는 요령입니다. 일단 전기기능장은 시험을 총 2번 봅니다. 이제 필기를 제외하고 실기만 2번을 보는데 실기에서는 하루는 필답형을 치고요. 하루는 PLC와 작업형 이렇게 총 토탈 봅니다. 실기의 필답형은 약 1시간인지 1시간 반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간이 모자란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 문항수는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문제 나오는 스타일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또는 공사나 공사산업기사에서 실기 2차 때 보는 것처럼 비슷하게 치러지고요. 범위는 공사 그리고 전기 이쪽을 토탈해서 범위를 보통 잡습니다. 범위만 놓고 보면 기사보다 범위가 좀 많이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 어쨌든 작업형에서는 완작 그리고 완전한 동작이 되지 않으면 실격을 받기 때문에 필답에 집중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문제 정도 해서 취득 점수가 약 한 20점에 플러스 부분 점수 이렇게 해서 알파 정도로 목표로 가기 때문에 1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만 맞추고 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부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전기산업기사 한 15년치 정도를 추천드려요. 보통 전기산업기사가 한 회에 16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걸 계산하기 편하게 20문제라고 잡는다면 1년에 3회차가 있으니까 토탈 1년에 보는 문제가 한 60문제, 그리고 10년치를 잡는다면 600문제, 15년치를 잡으면 한 900문제 정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900문제 중에서 중복되는 문제들이 꽤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중복된다라고 하면 600문제 정도를 풀어보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필답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기능장에서 63회부터 필답형이 나왔기 때문에 63, 64, 65, 66, 그 다음에 67, 68회까지 필답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전기산업기사만 시험을 준비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한 4문제 정도, 작게는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범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기능장이 그래서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PLC하고 작업형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PLC 같은 경우는 조금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PLC의 어려움을 좀 많이 겪습니다. 단순하게 외워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시험 치고 실기를 준비하면서 PLC를 딱 접하시면 전기기능장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필기 준비하시는 것보다도 실기를 PLC부터 준비를 해보시고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산업기사를 준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산업기사가 절대로 기능장보다 쉽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기능장은 공구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트북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시험도 1년에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뽑는 인원, 보통 뽑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합격하는 인원이 연에 1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좀 많이 뽑으면은 연에 한 3,000명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합격률도 기능장보다는 훨씬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돈이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하게 되면은 저는 한 1년, 길게는 한 2년 안에는 합격하신다라고 봐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 해봤자 수강료가 한 50만원 정도? 그러면 1년에 50만원 정도 되니까 2년 준비한다라고 해도 한 100만원 정도면 끝나는데, 전기기능장은 한 회 응시료만 16만 8천원인가 쯤 됩니다. 거의 한 17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시험을 2년 동안 4번 본다라고 하면 응시료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기능장은 다른 장소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것도 있어야 되고 제약이 많지만, 전기산업기사는 그래도 외우기만 하면 되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장소적 제약이 별로 없죠. 뭐 핸드폰으로도 영상을 보실 수 있고 틈틈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외우는 게 좀 나으신 분들은 전기산업기사가 낫지 않나 하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전기기능장 PLC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63회 이전은 제가 문제를 많이 접하지도 않았지만 63회 이후부터 저는 보통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이 63회 같은 경우가 지금 67, 68회 기출 문제들을 본다면 63회가 훨씬 쉽긴 쉽습니다. 그래서 63회 이후부터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63회 때는 타임 차트가 나왔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뭐 고민을 크게 하실 일은 잘 없습니다. 64회 때는 이제 플로우 차트가 나오게 됐는데요.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는 타임 차트하고 뭐 이런 역사가 조금 있어요. 왜 이제 플로우 차트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면, 타임 차트 문제가 나올 당시에는 이제 입력 6개, 출력 5개 이렇게 램프나 스위치들은 있는데 타임 차트에 그걸 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달려 있는 거죠. 쓸데없이.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수험자분께서 얘기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출제를 하려다 보니까 모든 입력, 모든 출력을 다 쓰도록 출제를 하려다 보니까 플로우 차트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그래서 플로우 차트로 나오게 됐다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5회도 마찬가지로 플로우 차트가 나왔는데요. 두 개 64랑 65는 크게 뭐 난이도 차이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문제 스타일이 막 바뀌었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리고 63, 64, 65회까지 필요했던 기능은 웬만하면 타이머하고 카운터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64회하고 65회 때 연습을 하면서 이제 적응을 좀 하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플로우 차트가 제가 볼 때는 도면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6회 때부터 다시 타임 차트가 출제됐습니다. 66회 때는 일단 도면이 두 장이 나왔어요. 타임 차트 1, 타임 차트 2 이렇게 해서 셀렉트 스위치 A를 켰을 때는 타임 차트 1번 동작이 되도록,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2를 끄고 2를 켰을 때는 타임 차트 두 번째 도면이 동작되도록 뭐 이렇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 차트가 가지는 한계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무래도 선으로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출제하신 분과 그 다음에 채점을 하게 되는 감독 그리고 시험을 치게 되는 수험자가 도면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A라고 이런 A 같은 동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감독관은 B라는 동작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험자분들은 출제위원을 의도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채점하게 될 감독 의도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좀 다분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66회 때는 주서를 포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동작을 요구하는 동작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감독분들도 그렇고 수험자분들도 그렇고 도면 해석에 대한 논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도면이 깔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칙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칙연산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 차트라고 하더라도 66회 때는 가장 큰 특징이 도면 2장, 그 다음에 주소가 포함됐다는 거,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고 하는 요구를 이제 하게 됐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67회 때는 66회하고 비슷하게 타임 차트가 나왔고요. 도면 2장이 나왔고 사칙연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미포함 상태로 나왔고요. 그리고 도면이 1일차, 2일차, 3일차가 낚시하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험자들 실수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면의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험자분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마 저 말고도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대한 논란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긴 하지만 나중에 67회 때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회 때도 마찬가지로 타임 차트가 나왔고요. 66회와 마찬가지로 주소가 포함됐습니다. 도면은 2장 나왔고요. 새로 요구되는 기능이라든지 능력은 그냥 사칙연산 수준에서 끝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8회 시험을 응시하셨던 분들은 66회랑 67회 때 이미 타임 차트가 2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 기능을 요구했기 때문에 68회 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PLC 프로그램을 못 짜시는 분들이 약 한 30%?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짰다 하더라도 우리가 PLC 자체를 구성하는 게 한 목표 시간을 보통 1시간 정도로 잡거든요. 1시간 이내에 목표 시간 이내에 짜지 못하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9회나 70회 그리고 71, 72회까지도 타임 차트를 계속 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사칙연산은 계속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사칙연산이 나오게 됨으로 해서 타임 차트에서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 범위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전기기능장 PLC를 연습하는 범위는 저는 타이머랑 그 다음에 카운터를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63회부터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3회 풀어보시고 64, 65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7, 68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회는 푸는 순서를 2일차, 1일차, 3일차 순서대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그냥 1일차, 2일차, 3일차 계속 순서대로 풀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머와 카운터 이외에 나중에 사칙연산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1초 동작 하고 끊고 이러는 내용들은 기출문제 풀면서 익히시는 걸 추천드려요. 굳이 많은 기능을 익히고 PLC를 시작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 PLC를 하시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좀 들으셨으면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전기기능장 PLC가 어려운 이유가 되겠는데요. 저는 기계 쪽 전공이고 약간 PLC와 유사한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기계 쪽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쪽으로 훈련이 조금 돼 있어서 그런지 저는 PLC가 좀 생각보다 쉬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을 이렇게 PLC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보면 아직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아시는데 그 원하는 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방법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PLC를 처음 접하고 익힐 때는 서동남 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동남 씨가 PLC 짜시는 걸 보면 내가 참 서동남 씨 영향을 많이 받긴 받았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저는. 근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아마 못 느끼실 겁니다. 저만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은 서동남 씨랑 제랑 짜는 스타일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원 뿌리가 서동남 씨에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조그마한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습관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영상을 아예 안 보고 시작했거든요. 그냥 딱 서동남 씨 영상만 보고 어느 정도 기능을 익혔다라고 싶을 때 그냥 기출 문제로 저 나름대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스타일이 아예 딱 박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를 딱 만나도 이게 어떻게 내 스타일대로 풀어가야 되는지가 조금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서동남 씨 외에 다른 분들 영상도 보고 이렇게 자기 스타일이나 규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분들의 영상을 보면 짬뽕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과제를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가 여러 사람 방법이 헷갈려 버립니다. 근데 PLC 규칙은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실 때 한 사람 영상만 꾸준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방법을 익히신 다음에 내게 온전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분들 영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본인의 뿌리라든지 다른 사람 기술을 또는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께 완전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거를 갖다가 막 섞어서 보게 되면 그거는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반드시 한 사람 영상만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기능을 익히지 마십시오. 많은 기능은 기출문제에서 다 해결됩니다. 기출문제 풀다 보면 기능이 익혀져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카운터랑 가장 필요한 타이머, 이 두 가지만 놓고 먼저 기능을 연습하시고 나면은 기출문제 풀어보시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가 혹시 있으시면 그 해당 지역 분들하고 일주일에 약 한 2일 정도, 작게는 1일 정도는 스터디를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기능장은 누가 뭐라 했든 간에 시험입니다. 이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시험 기준에 통과해야 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아무리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시험 요구 조건을 못 맞추면 당연히 자격증을 받지를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관련된 정보는 수험자분들이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PLC 같은 경우는 이게 얘기해도 공단에서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연하게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1일차보다 2일차, 3일차 시험을 더 선호를 하죠. 그 이유가 PLC를 1일차에 시험 치셨던 분들을 참고해서 2일차가 3일차에 어떤 기능을 새로 요구하는 게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려고 2일차, 3일차 시험을 좀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일차에 새로운 기능을 요구했다 라고 하면 2일차나 3일차에 접수하신 분들은 1일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까지 무조건 그 방법을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그 방법을 찾는 것보다 스터디를 같이 하시는 게 훨씬 이로워요. 그러면 스터디를 4사람이 같이 했다라고 칠게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3사람은 그 방법을 그냥 익히시면 돼요.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그런데 그때 스터디를 할 때 단순하게 평소에 모르고 또는 그렇게 자주 안 만나셨던 분들이 시험 전날 방법을 서로 익히셨다, 그걸 공유를 한다, 그러면 짜는 방법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시는 분 3분이 됐든 4분은 프로그램 짜는 규칙들이 거의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서로의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서동남 씨 영상을 보면 풀이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 짜놓은 완성본을 보면 저도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 프로그램을 해도 틀이라든지 규칙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십니다. 동작을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정보를 빨리 주고받고 방법을 빨리 주고받아야 되실 분들은 서로 스터디를 평소에 하셔서 프로그램을 짜는 규칙을 어느 정도 통일시켜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아마 시험 합격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나는 PLC에 자신 있어 라고 너무 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본인이 자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고 나와 유사한 틀이나 규칙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들어 두시면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게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오늘에 이어서 이제 PLC의 타이머, 그 다음에 카운터 이런 영상들도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 63회부터 68회까지 영상을 다시 만들 겁니다. 제가 66회까지는 풀이 영상이 기존에 있는데 미비했던 부분들은 조금씩 보완도 하고요.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작업형에 대한 부분들도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필답도 시간이 되면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